사람들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참 착해. 누군가 한번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은 사실이 되어 동네 전체를 돌아다닙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심지어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착하다는 평판은 사람을 가려주는 가면이 되니까요. 그 가면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말이 없었던 한 시어머니와 평생 말이 많았던 한 며느리의 이야기, 그리고 그 끝에서 드러난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1998년 가을, 서울 강북의 작은 동네. 김정분 씨는 그날 처음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61살의 나이에 드디어 아들이 결혼을 한 것이죠. 늦은 결혼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36이었고 며느리 박선영 씨는 32이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큰절을 올렸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웃음소리도 컸습니다. 정분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말수가 적었던 그녀는 며느리의 그 큰 에너지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이 환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시네요? 원래 그래요. 우리 엄마는 말이 없어요. 아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말이 많으니까 딱 좋네요. 사람들은 그 말에 웃었습니다.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분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말이죠. 처음 1년은 평범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을 다녔고 정분 씨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무역회사에 다니며 자주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한 달의 보름은 집을 비웠죠. 그럴 때마다 집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정분 씨는 항상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왜 안 주무세요? 전 괜찮아요. 먹어야지. 에이,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며느리는 한두 숟가락만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분 씨는 혼자 남은 상을 치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뭔가 허전했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5년이 흘렀습니다. 정분 씨는 66이 되었고 며느리는 37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손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분 씨는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두를 향했던 그 밝음이 이제는 바깥을 향했습니다. 집안에서 며느리는 점점 조용해졌고 집 밖에서는 점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갈게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저 며느리 참 착하네.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병원 모시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 며느리는 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에서 급하게 불러서요. 택시비 드릴게요. 정분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돌아오는 길도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이면 동네 사람들이 물었으니까요. 어제 며느리가 병원 모시고 갔다며? 참 효자 며느리네. 정분 씨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는 몰랐지만 문제 삼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거짓말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에 제가 금반지 선물했어요. 며느리는 친척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정분 씨는 금반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날에 어머니 한복 맞춰드렸어요. 한복도 없었습니다. 매일 어머니 발 주물러 드려요. 한 번도 주물러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정분 씨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뭘까? 왜 며느리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 걸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믿는 걸까? 어느 날 밤 정분 씨는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와 사건을, 며느리가 말한 것과 실제로 일어난 것을, 그 차이를. 그녀는 왜 그러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단지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미쳐가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2005년 7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민수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오던 중 화물차가 추돌했습니다. 아들은 중태에 빠졌고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분 씨는 무너졌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옆에서 며느리도 울었습니다. 둘의 슬픔은 같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습니다. 3개월간의 사투 끝에 아들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의 일부를 잃었고 걷지 못했으며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40이 된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엄마. 아들이 부르는 사람은 정분 씨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가가면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사고 전의 기억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가장 오래된 기억, 가장 안전한 기억만 남아있는 거죠. 정분 씨는 밤낮으로 아들을 돌봤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육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목욕을 시켰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병실에서 멀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을 벌어야죠. 병원비가 얼마인데요? 며느리의 말은 맞았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정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 병실에 왔습니다. 30분 정도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면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새 남편 옆을 지켰어요. 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셔서 집에서 쉬시라고 했죠.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정분 씨가 밤을 새웠고 며느리는 집에서 잤습니다. 남편 재활치료 제가 다 알아봤어요. 사실 재활치료를 알아본 건 정분 씨였습니다. 간호사들한테 남편 잘 부탁한다고 선물 돌렸어요. 선물을 돌린 것도 정분 씨였습니다. 정분 씨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며느리는 하지 않은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휠체어에 의지했고 말은 어눌했습니다. 정분 씨는 이제 74이 되었습니다. 허리가 휘고 무릎이 아팠지만 여전히 아들을 돌봤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에 대한 평판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저 집 며느리 진짜 효자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아들 돌보는데 돈 벌어서 다 대준대. 맞아. 남편 병원비도 다 자기가 내고. 요즘 그런 며느리 어디 있어. 남편 사고 나면 다 도망가던데.
며느리는 이런 칭찬을 듣기 위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동네 부녀회에 나가고 교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SNS에 끊임없이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어머니와 남편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족은 소중하니까요. 사진도 올렸습니다. 병실에서 찍은 사진, 휠체어를 밀고 있는 사진. 하지만 정분 씨는 알았습니다. 그 사진을 찍은 그날 며느리는 병원에 5분만 있다가 갔다는 것을, 사진 찍으러 온 것뿐이라는 것을 정분 씨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며느리의 평판은 이미 너무 높아져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뭐라고 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을 의심할 것입니다. 늙어서 며느리가 미운가 보네. 착한 며느리 질투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을 들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정분 씨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기록하는 것. 그녀는 작은 공책에 계속해서 적어나갔습니다. 2006년 3월 12일 며느리가 사람들에게 남편 재활치료에 월 300만 원 쓴다고 말함. 실제로는 건강보험 적용받아 월 50만 원. 나머지 돈은 어디로? 2007년 5월 8일 며느리가 친척들에게 시어머니 용돈 매달 100만 원 드린다고 말함. 받은 적 없음. 2008년 2월 19일 며느리가 SNS에 남편 간병비로 지금까지 5천만 원 썼다고 게시. 실제 병원비는 보험 처리되어 1천만 원 정도. 나머지 돈은? 정분 씨의 공책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그녀는 왜 이걸 쓰는지 스스로도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2009년 가을 정분 씨는 76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잦아졌고 숨이 찼으며 가끔 어지러웠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봐야 해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며느리는 정분 씨를 대학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각종 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 의사가 불렀습니다. 며느리만, 보호자분만 잠깐 오시죠. 며느리가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5분 후 나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묘했습니다. 슬픔과 안도가 섞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큰 병은 아니래요. 그냥 나이 드시면서 생기는 거래요. 정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며느리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통장 좀 제가 맡아도 될까요? 왜?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어머니 병원비며 용돈이며 다 관리해 드릴게요. 정분 씨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제 남편, 어머니 아들이 지금 이 상태잖아요. 제가 이 집안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데 전체를 봐야 효율적이에요. 며느리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정분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선영이, 믿어. 아들의 어눌한 말. 정분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분 씨가 병원비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냈어요. 얼마나? 한 80만 원? 정분 씨는 이상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건강보험 처리되어 30만 원 정도였는데,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분 씨는 용돈이 필요해서 물었습니다.
용돈 좀 줄 수 있어? 또요?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지난주? 어머니, 잊으셨어요? 20만 원 드렸어요. 정분 씨는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 자신이 잊은 건가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나빠진 건가. 1년이 지났습니다. 정분 씨는 우연히 은행 앞을 지나가다가 들어갔습니다.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통장 가져오셨어요? 집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조회만 가능하세요. 신분증 있으세요? 정분 씨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은행원이 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잔액이 23만 원이시네요. 정분 씨는 멈췄습니다. 뭐라고? 23만 원이요. 그럴 리가 없어. 작년에 8천만 원 있었는데. 어머님, 여기 거래 내역 보세요. 지난 1년간 계속 출금되었어요. 화면에는 출금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때로는 500만 원씩. 정분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출금했어? 보호자분이요. 따님? 며느리. 정분 씨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뭐라고 물어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날 밤 정분 씨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많이 줄었던데. 네, 어머니 병원비랑 남편 재활치료비로 많이 썼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제 돈으로 보충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태연했습니다. 정분 씨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돈을 쓰고 있다는데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분 씨는 그날 밤부터 달라졌습니다. 공책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세심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말을, 모든 행동을, 그리고 자신의 통장에서 나간 돈의 행방을. 2010년 봄, 정분 씨의 기침은 더 심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이번에는 CT를 찍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폐암 3기입니다. 정분 씨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자신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한테는 말씀 마세요. 충격받으실까 봐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본인이 제가 보호자예요. 제가 결정할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의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폐렴이래요. 약 드시면 금방 나아요. 폐렴? 네, 심한 폐렴. 정분 씨는 며느리의 눈을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날 밤 정분 씨는 혼자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자신의 증상들을 기침, 피 섞인 가래, 호흡곤란, 체중 감소, 그리고 CT 사진을 찍었다는 것. 폐암이 맞았습니다. 정분 씨는 며느리가 왜 숨겼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면 재산 정리를 할 테니까, 유언장을 쓸 테니까, 그걸 막으려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정분 씨는 며느리 몰래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의사를 만났습니다. 제 병 말해주세요. 의사는 난처해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제 몸이에요. 알 권리가 있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폐암 3기입니다. 림프절로 전이되었고요.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항암 치료 잘 받으면 2, 3년, 안 받으면 1년 안팎입니다.
정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77을 살았으니 충분히 산 거죠. 하지만 정리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의료 기록 복사해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정분 씨는 자신의 모든 의료 기록을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며느리가 모르는 곳에 정분 씨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폐렴 치료라고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폐렴에 걸리셔서 제가 매일 병원 모시고 다녀요. 실제로는 정분 씨가 혼자 택시 타고 다녔습니다. 며느리는 한 달에 한두 번 병원에 왔습니다. 서류 처리할 때만. 항암 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토하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정분 씨는 견뎠습니다. 할 일이 남았으니까. 그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변호사는 친절했습니다. 재산이 어떻게 되시죠? 집 한 채, 그게 다예요. 남편이 남긴 거, 시가 5억 정도. 자녀분은? 아들 하나. 지금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요. 며느리분과 사이는 어떠세요? 정분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언장의 집은 아들 앞으로만 하고 싶어요. 며느리가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증 유언으로 하시면 됩니다. 며느리분이 몰라도 되고요. 정분 씨는 그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집은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이 사망하면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며느리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분 씨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모르는 통장. 그리고 남은 돈 23만 원을 모두 거기로 옮겼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며느리가 손대지 못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 정분 씨는 병원에 부탁했습니다. 제 병실에 CCTV 달 수 있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왜요? 환자분이 요청하시는 건 처음이에요. 제 보호를 위해서요. 보호요? 정분 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원장님께 여쭤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병실에 작은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천장 모서리,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분 씨만 그 위치를 알았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정분 씨의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항암 치료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완화 치료를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길어야 6개월입니다. 정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11월 초 정분 씨는 며느리에게 불쑥 물었습니다. 내 통장에서 나간 돈 정확히 어디에 썼어? 며느리는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병원비, 남편 재활치료비. 영수증 있어? 네. 영수증. 8천만 원 썼으면 영수증이 있겠지. 며느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야. 내 돈이니까. 어머니, 제가 얼마나 이 집안을 위해 희생했는데요. 남편 사고 나고 12년을 제가 벌어서 먹여 살렸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건 고마워. 그런데 내 통장에서 나간 돈하고는 별게 아니야? 지금 제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돈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똑같은 말이잖아요. 저 안 그래도 힘든데 어머니까지 이러시면 어떡해요.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싸워? 엄마, 선영이. 아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저한테 도둑놈 취급해요. 내가 언제 잘못했어? 12년을 당신 간병하고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며느리는 계속 울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선영이. 정분 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편이라는 것을, 아니, 아들은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사고 후 아들은 어린아이가 되었으니까. 그날 밤 며느리가 정분 씨의 방으로 왔습니다.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한 게 뭐예요?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간병하고 돈 벌고 저도 제 인생이 있었어요. 근데 다 포기하고 이 집안을 지켰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 돈, 어머니가 어차피 쓰지도 못할 돈이에요. 연세가 몇인데요. 제가 쓰는 게 훨씬 낫죠.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 거예요. 정분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제야 봤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12년 동안 감춰졌던 얼굴을. 나 아직 안 죽었어. 알아요. 근데 오래 안 남으셨죠. 폐암 3기, 6개월. 정분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넌 알고 있었구나. 당연히 알죠. 제가 보호자인데 어머니한테 말 안 한 것도 저고요. 왜? 며느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시면 재산 정리하시잖아요. 유언장 쓰시고 집 처분하시고. 그러면 저는 뭐가 남아요? 12년 고생한 게 뭐가 남아요? 넌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예요. 어머니 생각에 제가 민수를 사랑해서 결혼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집 때문이었어요. 강북의 5억짜리 집. 32의 노처녀였던 저한테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12년 동안 숨겼던 말들을. 민수 사고? 솔직히 잘 됐어요. 이혼하려던 참이었는데. 사고 나니까 오히려 좋더라고요. 불쌍한 아내 역할하면서 동정받고 착한 며느리로 칭찬받고. 완벽했죠. 넌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 어머니는 인간이에요? 12년 동안 저 지켜봤으면서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알고 계셨으면서. 왜요? 무서워서죠. 제가 나가면 민수 돌볼 사람 없으니까. 그게 바로 어머니예요. 며느리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정분 씨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해시태그 재구막 증거 수집 2010년 12월. 그날 이후 정분 씨는 더 철저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며느리의 말, 행동, 시간. 그리고 며느리 몰래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정분 씨는 병원비 영수증을 모두 복사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기록. 며느리가 말한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며느리가 300만 원 병원비 냈다고 한 달에 실제로는 50만 원만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재활치료에 500만 원 썼다고 한 달에 실제로는 보험 처리되어 80만 원만 나갔습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을까? 정분 씨는 조사했습니다. 며느리의 SNS를 봤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며느리는 끊임없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힐링하는 중, 나를 위한 선물, 행복한 시간. 댓글에는 칭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관리는 해야죠. 간병하느라 고생하시는데. 맞아요.
가끔은 본인한테 투자해야죠.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정분 씨는 모든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날짜와 함께, 그리고 자신의 통장 출금 내역과 비교했습니다. 일치했습니다. 며느리가 통장에서 돈을 빼낸 날짜와 명품을 산 날짜가 12월 중순. 정분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입원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병원에서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간병인 쓸까요? 아니, 괜찮아. 그럼 제가 밤에. 넌 일해야지. 괜찮아. 며느리는 안도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분 씨는 그 표정을 또 기억했습니다. 병실에서 정분 씨는 혼자였습니다. 며느리는 하루에 한 번 30분 정도 들렀습니다. 아들은 휠체어로 일주일에 한 번 왔습니다. 정분 씨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있었으니까. 그녀는 병실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긴 편지, 모든 진실을 담은 편지.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복수가 아니다. 진실을 남기기 위해서다. 나는 12년 동안 며느리 박선영의 거짓말을 지켜봤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착해 보이는 사람을 믿는다. 조용한 사람보다 시끄러운 사람을, 진실보다 평판을. 하지만 나는 기록했다. 모든 것을, 날짜와 사건과 증거를. 이것이 내가 남기는 것이다. 내 아들을 위해. 그리고 나처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편지는 1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정분 씨는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고 봉했습니다. 그리고 주치의에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사망하면 경찰에 전달해 주세요. 의사는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환자분 무슨 부탁입니다. 꼭.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분 씨의 눈빛이 진지했으니까요. 2011년 1월 7일 저녁. 정분 씨는 호흡이 힘들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숨이 가빠졌습니다.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부르실까요? 아니, 괜찮아. 하지만 혼자 있고 싶어. 간호사는 물러갔습니다. 정분 씨는 천장을 봤습니다. CCTV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심했습니다. 모든 게 기록되고 있으니까. 밤 9시 며느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였습니다. 정분 씨는 눈을 떴습니다. 왜 왔어? 어머니 상태가 안 좋다고 연락 왔어요. 며느리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정분 씨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며느리는 정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저 이제 자유예요. 12년 기다렸어요.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그 집 팔아서 새 출발할 거예요. 민수는 요양원 보내면 되죠. 정분 씨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넌 아무것도 못 가져가. 내가 다 준비했어. 넌 끝났어.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숨쉬기만으로도 벅찼으니까. 며느리는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있던 호출 버튼. 며느리는 그것을 정분 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침대 발치 쪽으로. 실수로 떨어뜨린 거예요. 어머니가 찾으려다 힘들어 하실까봐 치워놨어요.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정분 씨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CCTV도 봤습니다. 며느리는 10분 정도 더 있다가 나갔습니다. 내일 아침에 올게요. 푹 주무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분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호흡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호출 버튼을 누르고 싶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정분 씨는 천장을 봤습니다. CCTV를.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다 찍혔어. 다 기록됐어.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자신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진실이 알아서 할 거니까. 다음 날 아침 6시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정분 씨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멈춰 있었습니다. 환자분, 간호사가 황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응급 처치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오전 6시 20분, 며느리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30분 후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울부짖었습니다. 정분 씨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좀 더 있을걸. 혼자 두지 말걸. 어머니, 미안해요. 간호사들이 달래려 했지만 며느리는 계속 울었습니다. 크게 슬프게. 제가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제가 더 자주 올걸. 어머니.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편히 가셨습니다. 고통 없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에 모인 간호사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 며느리 정말 효자네. 어머니 몇 년 간병했는데 마지막까지 저렇게 우시는 거 보니 진심이야. 며느리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장례식장 사무실. 며느리는 상주 자리에 앉았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휠체어에 앉아 옆에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친척들, 정분 씨가 다녔던 교회 사람들, 모두들 며느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몇 년을 간병하셨는데 어머니가 좋은 곳 가셨을 거예요. 며느리분 덕에 편히 계셨으니까. 효자 며느리 덕에 복 받으셨어요. 며느리는 매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사람들은 며느리의 겸손함에 또 감탄했습니다. 장례식장은 평화로웠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죠. 모두가 착한 며느리와 편히 떠난 시어머니의 이야기로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월 9일 오후 2시 한 남자가 장례식장에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조문객들 사이를 지나 상주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박선영 씨?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남자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정분 씨의 담당 변호사입니다. 잠깐 따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이요? 장례식장에서요? 중요한 일입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를 따라 장례식장 상담실로 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6개월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유언장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공증 유언이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며느리는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유언장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 전부를 아들에게 상속한다. 며느리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상속하지 않는다. 아들이 사망할 시 재산은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며느리는 재산관리인에서 제외한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12년을 간병했는데, 제가 이 집안을 지켰는데, 유 원장은 고인의 의사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건 무효예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어요. 병으로. 유 원장 작성 당시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도 함께 받았습니다. 고인은 온전한 정신 상태였습니다. 며느리는 주저앉았습니다. 12년을 기다렸는데, 12년을 참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병원에 요청하셔서 병실 CCTV 영상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개월간의 모든 기록입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인이 남긴 편지입니다. 경찰에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경찰이요? 왜 경찰에요? 편지 내용에 고인께서 학대와 재산 횡령을 당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증거 자료와 함께요. 며느리는 비틀거렸습니다. 이건 모함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그건 경찰이 판단할 일입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례 치르시고 경찰 조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상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2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 며느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착한 며느리야. 사람들이 다 알아. 변호사가 뭐라든, 유 원장이 뭐라든, 사람들은 나를 믿어. 며느리는 다시 상주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변호사가 온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고 며느리의 표정 변화를 눈치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나 봐. 변호사가 왔던데? 유산 문제 아닐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밤, 경찰이 장례식장으로 왔습니다. 2명의 형사가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박선영 씨, 잠깐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지금요? 장례식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고인이 남긴 자료를 검토했는데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자료요? 경찰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며느리 무슨 일 있나 봐. 경찰이 데려갔어. 설마. 경찰서 조사실. 형사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병실 CCTV 영상. 이 영상 좀 보시죠.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2011년 1월 7일 밤 9시. 며느리가 병실에 들어오는 장면. 정분 씨와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호출 버튼을 옮기는 장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호출 버튼을 환자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옮기셨네요. 왜 그러셨습니까? 실수였어요. 떨어뜨려서 치운 거예요. CCTV에는 버튼이 떨어지는 장면이 없습니다. 박선영 씨가 의도적으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인의 진술서입니다. 박선영 씨가 3년간 통장에서 약 8천만 원을 인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건 어머니 병원비랑 남편 치료비로. 영수증 있으십니까?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인출한 돈의 대부분이 박선영 씨 개인 계좌로 들어갔고 명품 구매와 해외여행에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병원비입니까?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고인은 6개월 동안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사건, 증거. 박선영 씨가 한 거짓말 하나하나를, 그리고 마지막 날 밤 호출 버튼을 옮기는 것까지 CCTV에 남겼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고인은 그날 밤 사망했습니다. 호출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로. 박선영 씨, 이건 고의성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이, 통장 내역이, 고인의 편지가, 모든 증거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며느리는 조사실에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던 그 사람이 말 한마디 없이 날 무너뜨렸어. 며느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경찰이 며느리를 데려간 일, 변호사가 찾아온 일, 유언장 이야기, 그리고 CCTV 영상 이야기. 동네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들었어? 그 착한 며느리 사기꾼이었대. 시어머니 돈 몇천만 원 빼돌렸대. 심지어 마지막 날 밤에 호출 버튼까지 치웠대. 일부러. 헐. 그럼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12년 동안 칭찬하고 부러워했던 그 며느리가 거짓이었다니.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며느리의 SNS는 난리가 났습니다. 예전 게시물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명품 가방 시어머니 돈으로 산 거죠? 해외여행도 횡령한 돈으로. 착한 척하더니 진짜 무섭네. 며느리는 SNS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캡처된 사진들이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진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쓰고 다니면서 시어머니 간병한다고 칭찬받았네. 병원비 300만 원 낸다더니 실제로는 50만 원이었대. 나머지는 다 자기가 썼고. 진짜 소름 돋는다. 교회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며느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시어머니 간병하면서도 봉사하는 착한 며느리로 칭찬받았죠. 하지만 이제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게 다 이미지 관리였다는 것을. 목사님이 주일 설교에서 말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회사에서도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료들이 다르게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출장비 부풀려 받은 적도 있지 않았어? 맞아. 그것도 조사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정분 씨가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분 씨가 진짜 간병하셨던 거야. 며느리는 그냥 입으로만. 맞아. 내가 병원에서 봤는데 항상 혼자 계시더라. 며느리는 가끔 사진 찍으러 오고. 그분 참 대단하셨네. 말 한마디 없이 다 견디시고 다 기록하시고. 조용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구나. 동네 사람들은 정분 씨의 빈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미 장례는 끝났지만 사람들은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정분 씨, 미안해요. 그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도와드렸을 텐데. 하지만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믿었을까? 솔직히 말이야, 며느리가 워낙 평판이 좋아서 우리가 정분 씨를 의심했을 거야. 모두 침묵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정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기록하는 것, 증거를 남기는 것,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것. 교회에서는 정분 씨를 추모하는 예배를 따로 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정분 자매님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진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을. 착함은 소리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정분 씨의 공책이 발견되었습니다. 12년간의 기록이 담긴 공책. 변호사가 그것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공책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며느리의 거짓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11월 3일 며느리가 사람들에게 매일 시어머니 발 주물러 드린다고 말함. 한 번도 없음. 2007년 4월 12일 며느리가 친척에게 시어머니 생신에 금반지 선물했다고 말함. 받은 적 없음. 2009년 8월 22일 며느리가 통장에서 300만 원 인출. 병원비라고 했으나 실제 병원비는 60만 원. 공책은 3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12년간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공책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12년 동안 이 모든 걸 혼자 견디셨다니. 한 번도 화내거나 싸우지 않으시고 대단한 분이셨어. 며느리는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는 3가지였습니다. 횡령, 유기, 살인 방조.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도 몰려왔습니다. 착한 며느리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갔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병원비 영수증, CCTV 영상, 그리고 정분 씨의 공책과 편지. 며느리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12년간 시어머니와 장애인 남편을 헌신적으로 간병했습니다. 통장에서 인출한 돈은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생활비라고 하기에는 명품 구매와 해외여행 내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분명히 편지에 적었습니다. 며느리는 간병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거짓이었다라고. CCTV 영상이 법정에 재생되었습니다. 며느리가 호출 버튼을 옮기는 장면.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학 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로 봤을 때 호출 버튼이 있었다면 간호사를 부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버튼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고 피해자는 호흡곤란으로 사망했습니다. 버튼이 제자리에 있었다면 살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은 3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저는 실수로 버튼을 옮긴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버튼을 환자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긴 것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도 확인됩니다. 이제 자유예요. 집 팔아서 새 출발할 거예요. 라는 말. 이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기다렸음을 보여줍니다. 6월 15일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선영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횡령죄, 유기죄, 살인 방조죄를 인정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주저앉았습니다. 7년.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판사가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은 12년간 착한 며느리라는 가면을 쓰고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사회적 평판을 이용해 범죄를 은폐했습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피해자 김정분 씨는 홀로 진실을 기록하며 견뎠습니다. 그 기록이 없었다면 이 범죄는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피해자의 용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며느리는 법정에서 끌려갔습니다. 12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착한 며느리라는 가면, 동네 사람들의 칭찬, 교회의 존경, 회사의 신뢰, 모두 사라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아들 민수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감옥에 갔고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께서 유언장에 특별한 조항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민수 씨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산을 신탁으로 맡기셨습니다. 집은 팔지 않고 민수 씨가 계속 거주하도록 했고 월 생활비는 전문 관리인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민수는 어눌하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다 준비했어?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민수 씨가 착취당하지 않도록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며느리가 재산에 손댈 수 없게,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조용했는지, 왜 싸우지 않았는지. 어머니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전문 간병인이 고용되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집에서 살면서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어머니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선영이만 믿었어. 엄마 말 들었어야 했어. 하지만 정분 씨는 아들을 탓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은 판단할 능력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정분 씨는 더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판단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판단하도록. 이 사건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은 연일 보도했습니다. 착한 척하는 사람들,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평판 사회의 어두운 면, 김정분 씨 사건이 남긴 교훈. 조용한 기록이 큰 소리를 이겼다. 전문가들이 나와 분석했습니다.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이른바 착한 사람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헌신적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들은 사회적 평판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피해자가 말을 꺼내도 착한 사람이 그럴 리 없다며 피해자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회복지학자는 말했습니다. 노인 학대와 재산 착취는 대부분 가까운 가족에 의해 발생합니다. 하지만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말하지 않고 주변에서도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김정분 씨처럼 증거를 남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기록입니다. 피해자가 12년간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이 범죄는 밝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CCTV, 공책, 의료기록, 통장 내역. 모든 증거가 있었기에 유죄 판결이 가능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인 보호 관련 법안이 강화되었습니다. 병원 CCTV 설치 권한이 환자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재산 관리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었습니다.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집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보고 용기 내서 조사했어요. 역시나 횡령 당하고 있었어요. 저도 간병하면서 SNS에 과장해서 올린 적 있는데 반성하게 되네요. 평판 좋은 사람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정분 씨를 비판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을까? 경찰에 신고하시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해도 안 믿어줬을 거예요. 며느리 평판이 너무 좋았으니까. 오히려 시어머니가 며느리 모함한다고 했겠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정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침묵하고 기록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 2012년 1월 며느리 박선영은 교도소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7년형이니 아직 6년이 남았습니다. 교도소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도 이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왔으니까요. 야, 너 그 착한 며느리 사기꾼 아냐? 시어머니 돈 훔쳐서 명품 사고 다닌 거 맞지?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교도소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후회되나요? 며느리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되죠. 들켰으니까. 들킨 게 후회되는 거예요? 한 행동이 후회되는 게 아니고.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박선영 씨, 당신은 12년 동안 거짓말을 했어요. 착한 척 했어요.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런데 정작 김정분 씨는 한마디 거짓말도 하지 않았어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진실을 기록했을 뿐이에요. 누가 이겼나요?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울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눈물이 아니라 진짜 후회의 눈물을.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12년을 헛되이 보냈어요. 착한 척하느라, 거짓말하느라, 평판 쌓느라. 그 시간에 진짜 착해질 걸 그랬어요.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에요. 6년 남았어요. 그 시간 동안 진짜 사람이 되세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6년 후 나가도 모든 게 달라져 있을 거라는 것을. 집도 없고 남편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도 모두 등을 돌릴 것입니다. 12년간 쌓은 거짓은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평생이 걸릴 것입니다. 2014년 1월 8일 정분 씨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작은 행사였지만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분 씨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해요. 그분이 힘들어하실 때 우리가 몰랐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믿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진짜 속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김정분 자매님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첫째,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는 것. 둘째, 착함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 셋째, 가장 강한 사람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 설교가 끝난 후 사람들은 정분 씨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묘였습니다. 비석에는 간단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착함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이다. 마이너스 김정분. 사람들은 그 글귀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아들 민수도 왔습니다. 3년 동안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았어. 엄마가 왜 말 안 했는지. 엄마는 나를 지키려고 그랬구나.
민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어머니의 기록이 보호였다는 것을. 엄마 고마워. 덕분에 나 잘 살고 있어. 나쁜 사람들한테 안 당하고 집도 지키고 다 엄마 덕분이야. 민수는 어머니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 이 사건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환자가 원하면 병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보호자라도 환자 몰래 중요한 의료 정보를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도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노인 계좌에서 큰 금액이 인출될 때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보호자가 인출하더라도 본인에게 문자로 알림이 가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녀회에서 노인 돌봄 지킴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나 간병 중인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괜찮은지 확인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김정분 씨 사건이 케이스 스터디가 되었습니다. 노인 학대를 발견하는 방법, 증거를 모으는 방법,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이 공유되었습니다. 정분 씨의 공책은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조용한 기록 12년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인쇄는 모두 노인 학대 피해자 지원 단체에 기부되었습니다. 책을 읽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2년간의 세밀한 기록, 하루도 빠짐없는 증거 수집, 그리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의지. 한 독자는 리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김정분 씨는 싸우지 않았지만 이겼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지만 들렸습니다.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또 다른 독자는 썼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말해도 안 믿어주면 기록하면 됩니다. 증거를 남기면 됩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2016년 3월, 며느리 박선영은 교도소에서 5년을 보냈습니다. 2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녀는 많이 변했습니다. 5년 동안 교도소에서 책을 읽고 공부하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편지를 썼습니다. 정분 씨에게 보내는 편지. 어머니, 저는 교도소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셔서 이 편지를 읽지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 왜 12년 동안 거짓말을 했을까? 왜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을까? 처음에는 합리화했습니다. 어머니도 문제가 있었어. 나도 희생했는데 12년 간병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어. 하지만 그것은 다 변명이었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돈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그 거짓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죠. 저의 모든 거짓말을. 그런데도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민수를 지키기 위해 참으신 겁니다. 싸우면 제가 나가고 민수는 혼자 남을 테니까. 어머니는 저보다 훨씬 똑똑하셨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셨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기록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그 인내심이,
그 지혜가 결국 승리했습니다. 저는 후회합니다. 진심으로 12년을 헛되이 보낸 것을, 착한 척하느라 진짜 착해질 기회를 놓친 것을, 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할 기회를 놓친 것을,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처음부터 솔직했을 겁니다.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다면 적어도 거짓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머니,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저는 지금 진짜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다르게 살겠습니다. 거짓 없이 진실하게. 어머니가 남기신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착함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이라는 말. 이제는 증명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살겠습니다. 조용히 진실하게. 부디 편히 쉬세요. 박선영 올림. 며느리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상담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편지를 김정분 씨 묘소에 놓아주실 수 있나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달라지셨네요. 너무 늦었죠.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며느리는 작게 웃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2021년 1월 8일. 정분 씨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회자되었습니다. 김정분 사건은 노인 학대, 가정폭력, 경제적 착취를 다룰 때 항상 언급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이 사건을 교재로 사용했습니다. 심리학과에서는 착한 사람 가면 이론을 설명할 때 이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법학과에서는 증거의 중요성을 가르칠 때 정분 씨의 공책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며느리 박선영은 2018년에 출소했습니다. 7년형이었지만 모범수로 1년 감형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작은 동네로 이사가서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정분 씨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꽃을 놓고 묵념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자신이 잃은 것을, 자신이 배운 것을. 아들 민수는 여전히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재활치료 덕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혼자 걷고 간단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사진을 거실에 걸어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진에 인사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잘 살게. 민수는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준 집에서, 어머니가 남긴 사랑 속에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지금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착한 척하는 사람들, 평판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분 씨처럼 조용히 고통받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싸워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참고 견디는 사람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들. 당신이 칭찬하는 그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착한 척하는 사람인가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았나요? 당신 주변에 정분 씨 같은 사람은 없나요? 조용히 고통받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 만약 당신이 정분 씨 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말할 건가요? 참을 건가요? 아니면 정분 씨처럼 기록할 건가요? 착함이란 무엇일까요? 크게 말하는 거? 많이 보이는 거? 아니면 조용히 남는 거?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도 당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착함,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12년의 거짓, 12년의 진실. 소리 없는 기록이 큰 소리를 이겼습니다. 선은 소리 없이 남고 악은 결국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김정분 씨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입니다. 착함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입니다.